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이슈 참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이렇게 많았던 이슈들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신임 의장이 또 의회 증언을 첫 번째로 했는데요. 이런 발언에 따른 좀 여파 있었습니까? 네. 발언 여파가 일단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월요일 날 살펴보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은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 또 미국의 안 좋아진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중국 지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옐런 의장의 얘기를 조금 요약해 보면 결국은 고용시장의 회복이 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6.5%의 실업률을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좀 더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지금 뭐 실업률이 거의 6.5%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이제는 테이퍼링과 함께 금리도 올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우려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옐런이 뭔가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미국 고용시장의 최근 흐름을 짚어보면서 옐런의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옐런이 지적한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5% 아래로 꽤 낮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지적해 본다면 미국 고용의 질이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고용인구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은퇴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대공황에 따른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락분도 물론 있겠지만 리타이어먼트라는 사람들, 즉 은퇴를 한 사람들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고용의 질적인 부분 중에 이 장기 실업자 수가 많으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장기 실업자 수가 2008년도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현재 감소한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놓고 계속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실업자들, 즉 2008년도에 일자리를 잃고 현재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거의 5, 6년째 노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이비 붐 세대가 한 세대 뒤로 물러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고용의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이들이 소득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그동안 소비해왔던 것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파트타임, 즉 우리 말로 한다면 알바가 되겠죠.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을 하는 일시직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줄어들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장기 실업자가 줄어들고 빠른 속도로 좀 줄어들고 해야 이것이 진정한 고용의 질적 흐름이 좋아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한 15살에서 60살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초로,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총 인구 중에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실업률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아직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옐런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옐런은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지만 이번에도 뭐 포장은 증권사 쪽에서는 과대하게 역시 비둘기파 옐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는 뭐 그분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원축주의자 옐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제시했던 이런 원칙들이 단 하나라도 깨지면 언제든지 시각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이 노회한 여우로 불렸던 그린스펀처럼 시장과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선문답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명료하게 시장의 어떤 시선들을 제시하긴 하겠지만 의외로 또 주는 충격도 클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자 출신인 버냉키와도 약간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장기 이 금리의 경로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원래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2013년도부터 정상화돼서 2014년도부터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계속 수정이 돼서 지금은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 옐런의 시각은 아무리 빨라봐야 2015년 초부터 조금씩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 상승발 압력은 2015년 아마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측치일 뿐 반드시 이렇게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혹은 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존의 예측과 다르게 돌아가면 언제든지 이 예측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 상황이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옐런은 이런 형태로 앞으로 경제 구조를 그려갈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림은 뭐냐면 물가와 함께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결국은 아까 언급드렸던 이 고용의 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물가 쪽에서 최근에 PC 디플레이터 같은 것들이 워낙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 올라가고 있던 집값도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의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에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에 시장은 조금 안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테이퍼링은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한 만큼 올해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옐런 의장이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게 경기 흐름이 간다면 그때는 테이퍼링을 잠시 주춤시킬 수도 있다,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한 만큼 어느 정도의 유연한 정책은 가져가되 기본 그림은 처음 했던 얘기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약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옐런 의장의 발언에 좀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중국 수출입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한 3% 증가 예상했는데 10%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 한 3배 정도를 나타낸 양상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인 지표였는데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좀 미미한 상황이었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예상치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실제치가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12월 달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1월 달이죠. 1월 달에 굉장히 좋았고 12월 달은 오히려 반대로 예상치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쳤고, 그러면 이 12월 달께 이쪽으로 좀 이월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수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무려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수입 증가율도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수입 증가율은 조금 제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결국 예상대로 수입의 증가분보다는 수출의 증가분이 크게 늘어서 지금 전체 중국 수출을 보면 수출입 총액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경상수지, 무역수지 자체는 개선될 수밖에 없었던 게 수입은 제한적인 가운데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뭘 팔았느냐, 어디다 팔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선진국에다 많이 팔았다라는 것이고요. 제품별로 보면 TV 같은 것들 판매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4분기 소비, 특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이 4분기 소비는 폭발적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 동안 TV라든지 기존에 사고 싶었던 그런 가전제품들을 많이 사는 수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 제품도 많았지만 중국의 저가 제품들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 유럽향, 미국향 이렇게 증가하면서 또 일본 쪽으로도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수출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만큼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조금 제한적으로 봤다가 2월부터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1월 달에 너무 앞으로 당겨놓은 만큼 2월부터는 또 지표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라는 것.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그 CNBC 쪽에
그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지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들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CNBC의 근거를 보자면 원래 지금 중국 수출이 뭐 PMI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좋아질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좋아진 것은 4분기까지 수출을 밀어내게 수출을 하면 일종의 세금 환급 받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동안은 홍콩 쪽을 이용해서 약간의 지표 왜곡을 시켜왔는데 홍콩 쪽이 아니라 유럽향이라든지 그나마 수요가 있는 쪽을 기반으로 해서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적인 이 밀어내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아니냐. 그럼 2월 달의 지표는 더 급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입 지표는 분명히 좋아졌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산업재 쓰임별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소재나 산업재는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소비재만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 소비재 수출의 한국 기업의 실제 기여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낮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전자제품 중에서 최근 PC 판매량 같은 것들도 일부 좀 늘고 있는데 왜 늘고 있냐면 지금 뭐 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휴렛 패커드와 같은 전 세계 유명 그 컴퓨터 PC 제조업들이 전부 중국으로 공장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터를 사려면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수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 제품이라고 짝퉁 제품이라고 굉장히 평가절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이머징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동남아 수출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키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실제 중국 관련주들 뭐 화학이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G2의 지표를 봤을 때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 호재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증시의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은 실제로 미국의 좋아진 지표의 대부분의 효과는 미국의 내수 쪽에서 머물고 있는 양상이고 중국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만한 그런 요인이기보다는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높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 자체는 좋았지만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할 지표가 또 유럽의 산업 생산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유럽 경제 지표 요즘 어땠습니까? 네, 유럽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GDP가 핵심인데요. 아마 이제 오늘 저녁이나 돼야 나올 거니까. 근데 GDP를 미리 알 수 있는데 살펴볼 것이 이제 산업 생산 같은 지표들인데 12월 산업 생산은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산업 생산도 별로 좋지가 않았죠. 미국의 소매 판매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의 산업 생산인데요.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비도 마이너스고요. 전년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안 좋았고 작년과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유럽 시장에서는 어제 혼조권으로 마감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실제 GDP 한 0.3% 정도 좋아졌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외신의 이제 제목을 보면 예상만큼이라도 나와라라는 그런 제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는 워낙 뭐 물가도 제한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경기의 흐름도 제한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예상치만큼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긍정적일 거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또 적게 나올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성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유로존 산업 생산을 포함해서 유로존 물가의 흐름이 ECB 정책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유로존 물가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ECB가 무언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긍정적인 부분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될 텐데 여전히 그렇게 돈을 투입한 미국과 유럽도 경기가 이렇게 몇 년간이나 살아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의 회복 속도가 다시 또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 자체는 여전히 좀 안고 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중국의 전반적인 속도 조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예상해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상방향으로 무언가 뻥 터져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낮은 상황인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쪽으로만 흘러
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물론 펀드 관련 지표가 후행성 지표입니다. 선행성 지표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돈이 들고 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를 보면 아직도 이머징 마켓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 돈의 흐름은 선진국 쪽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생각보다 미국, 유럽, 중국의 지표들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수를 쳐줄 만한 상황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머징 마켓에 조금 돈이 몰리고 있지 않은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머징 위험이 계속 한 달 전쯤부터 좀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위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좀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머징 마켓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폭락한다, 나라가 뭐 망할 정도 간다, 모라토리엄 간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총 외채 대비해서 현재 외환보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이들 국가국이 이쪽으로 있을수록 좋은 건데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여전히 외환 변동성이 커지거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들 국가 쪽에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간쯤에 놓여 있는 이들 국가들도 현재 상대적으로 이들보단 안전하지만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을 때는 이머징 국가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만이라든지 중국, 한국 같은 국가들은 안정적인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뭔가 위기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기, 그 글로벌 금융의 흐름이 한 가지로 묶여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국내 원화 같은 경우에도 1060원대까지 1090원대에서 1060원대까지도 급격하게 원화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원화 강세 자체가 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약세 쪽으로 돌아선다면 환율 관련된 투자했던 그 외국인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이 이머징 마켓의 변동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발표된 여러 가지 이벤트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가 많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자금 흐름은 이머징 쪽으로만 흘러들어가기보다는 선진국을 선호하는 모습들, 선진국 중 내에서도 주식보다는 비록 채권을 많이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주 후반으로 오면서 채권보다는 또 주식 쪽으로 일부 선호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은 여전히 거래량도 안 늘고 있고 추세도 그렇게 강하진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아까도 여러 번 결론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흐름의 중심은 선진국 쪽으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지표로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이 일주일 내내 조금 관망세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좀 수급 쪽으로 살펴볼 텐데요. 최근 외국인은 굉장히 매도세가 많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기관 쪽을 보면요. 최근 매수세가 조금씩 강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움직임,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 뭐 기관들 쪽에서 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늘어서 뭐 들어온다 이런 거 같지는 않고요. 뭐 ET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 쪽으로 혹은 뭐 자신들의 계좌 쪽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 꾸준하게 팔고 있죠. 물론 오늘은 조금은 사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현재 추이로 봤을 때 많이 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기관들 쪽에서는 뭐 프로그램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시장을 받쳐놓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또 때때로 주식 매수에 나서주면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1880선을 중심으로 해서의 지지선은 나름 뚜렷하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데요. 차라리 이제 정말 주식이 싸진다면 그때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900선 위에서는 쫓아가기에는 조금 무서운 것 같고 그렇다고 내려올 때 사자니 조금 더 싸질 것 같은데 저 안 싸진 상태에서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을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사는 주체는 기관인 만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고 그 종목군들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종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 최근에 낙폭과대주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 업종이 지금 살아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을 사고 있는 것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 일시적인 전략, 혹은 가지고 있는 발행했던 ETF나 ELW와 같은 여러 가지 상품과 관련된 주식 매수세,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라든지 금융업종 같은 경기와 민감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유틸리티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매도를 나타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 투자자는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요. 어떤 종목을 샀느냐? 종목으로 보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처럼 굉장히 PR이 낮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당장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그 위험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는, 또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플레이로 본다면 분명히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도 여러 번 언급드렸죠. 다만 매수의 타이밍이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드렸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군들에 올인하고 있고요. 또 대림산업이라든지 SK하이닉스, NC소프트, 네이버,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 있습니다. 또 화학주들도 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겹치는 종목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네이버 정도가 좀 겹치는 양상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좀 높은 수익률을 노리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사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또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을 이겨내고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될 텐데,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관 매수가 계속 강해진다면 단기적인 매수는 가능하겠죠. 근데 정말 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 또 조정을 받을 때는 잠시 팔았다가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되사는 그런 트레이딩 바이 전략 자체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수급 상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수급의 특징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조금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좀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수 금액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1,000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수합이 그 정도 금액에 지금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고 있는 일부 투신권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여전히 제한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오늘 장 초반에 시장에 매수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입니다. 지금도 미결작정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선물 시장의 비중을 보시면 과거의 외국인들 비중 2012년 정도만 하더라도 한 30% 정도 비중이었는데 지금 거의 50%까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시장을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사면 단기 급등을 시켰다가 팔면 또 단기 급락을 시키는 이런 시장 교란 형태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동안 강하게 참여를 했었던 증권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선 개인 투자자들 비중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에 나타나는 변동성,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선물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은 이것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하지만 현물과 같이 가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며칠 매수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현물 매수도 전환되면서 선물 매수도 같이 가줘야 좀 더 시장에서 강력한 위쪽으로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단기적인 변곡점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옵션 지표 중에서는 풋콜 레이셔라고 있습니다. 이 풋콜 레이셔가 뭐냐면 풋 거래대금과 콜 거래대금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1이 넘어가게 되면 풋 거래대금이 콜 거래대금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건 지수의 상승을 보는 거고요. 풋이라고 하는 건 지수의 하락을 보는 겁니다.
근데 풋거래 대금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될까요? 시장의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1.4 정도의 비율이 되면 극단에 달한 거다. 그러니까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한 1월 초반 정도에 풋콜 레이쇼가 1.3 정도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1.4 정도까지 근접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지수의 하락 변고점들이 한 번씩 조금 나오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의 변동성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변곡점이 한 번 온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100 지수는 여전히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박스권으로 전환하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선에 부딪혀서 다시 하향 추세로 갈 것인지 아직까지 추세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변곡점 하나는 지나온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지표로도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상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주도하는 흐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수급의 핵심은 기관들이 매수 쪽에서 잡고 있고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아직도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의 대응이 여전히 지수 전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수급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글로벌 이슈와 수급 동향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2시 30분 다가가고 있죠. 저희의 선물 타임입니다. 잠시 후에 선물 전문가 모시고 선물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빅토리아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반갑습니다. 첫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제가 네. 바로 옵션 만기일이었죠. 어제 흐름 조금 불안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도, 4개의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동시만기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1월 달에 이미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1월 달에 좀 아픔을 겪었죠. 옵션 시장 내에서 이제 이미 1월 달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차익 매물 남아있던 내용들이 이미 1월 달에 해소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될 장세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물과 시장 베이시스에 의한 어떤 결정된 만기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선물 및 현물 매도에 대한 어떤 만기일 방향성이 결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락의 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처리를 좀 시키는 내용이 나왔고 비차익 프로그램 역시 매도가 좀 나타나서 매도 총량은 1,161억 정도가 이제 매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좀 적은 상황이 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장중 베이스 추이에 불과한 만기라는 전망을 좀 잘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좀 큰 파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만기일 후폭풍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좀 오늘은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할까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갭상승 이후에 제가 15분 봉으로 좀 크게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15분 봉으로 봤을 때 251.35 구간에서 강하게 좀 출발을 해서 오전 장에는 오늘 장이 그러면 원웨이 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다가 오늘 기점이었던 오늘 좀 중요 라인입니다. 현재 지금 위치한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와 있는데요. 253.60 라인 이전에 매물이 출현했었던 수많은 매물대가 있었던 자리에서 지금 흔들기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만기 이후 후폭풍보다는 어떤 신규 매도 차익 프로그램 가능성에 조금 앞으로 주의를 더 하셔야 되고 매수 차익 프로그램이 청소할 수 있는 그 시장 베이스가 이제 0.2포인트 이하 이런 조건들이 좀 맞춰졌을 때 전체적으로 전일에 모두 그 부분이 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기 후폭풍은 좀 존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부담이 거의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시장 베이시스가 좀 소폭 상승을 해주면 차익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익 프로그램과 달리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의한 시장이 좀 방향성을 결정할 때 그 영향력은 한동안 조금 지속될 게 보여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존의 차익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비차익 프로그램이 한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성이 조금 엇갈려 나타날 거고요. 시장을 조금 혼돈스럽게 교란시킬 가능성이 조금 큰 것이 앞으로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기일 후폭풍 발생 가능성을 좀 없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오후장을 들어서면서 오늘의 중요 기점이 되었던 253.65 라인에서 계속 흔들기 나오다가 장이 마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후 시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상방의 압력보다는 매도의 압력이 조금 강해졌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흔들기 장이 계속 1포인트 구간에서 흔들기가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구간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거라 관망세를 일단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또 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늘 금요일상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언제나 5거래일 동안 주의하실 것, 수익이셨던 분들은 오늘장 이후까지는 수익 지키기 관련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저도 이제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기 위해서는 오늘 수익 지키기 전략,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 잘 신경 쓰시고요. 자, 일단적으로 수익 나신 분들은 오후까지 장 마감하는 시간까지 수익 잘 챙기시기를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토리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2부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요즘 업종 상황 알아볼 텐데요. 최근 게임주, 그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주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이 모바일 게임주, 요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죠. 뭐 주간 단위로 뭐 10%에서 20%가량 모두 폭등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모습만 봤을 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앞전으로 되돌리게 되면 처참했죠.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종목군들이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반토막이 난 이후에 계속 저점에서 반등을 노리다가 최근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원래부터 모바일 게임에 주력해 왔던 종목군들, 뭐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이런 종목이 있는 반면 뒤늦게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시장에 크게 움직였던 이런 종목군들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현재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 미국 시장 내에서도 과연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는 게임주보다 더 각광을 받는 게 바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이 왜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7억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고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7억 명을 대상으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광고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서 광고 수익이 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안에다가 게임 마켓을 열어서 뭐 진가 같은 게임도 들어왔지만 그 외 여러 사업자들에게 게임 시장을 열어놓으니까 다양한 게임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게임으로 돈을 벌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온라인에다가 장터를 열어놓는 겁니다. 장터를 열어두고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아놨으니까 너희들끼리 여기서 장사해. 우리는 수수료 받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가 아무래도 이제 가입돼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받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스스로 그런 자리세 같은 거 내지 않고 게임을 하던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죠. 옛날엔 10을 벌면 그중에 5를 내가 갖고 갔는데 자리세 1을 내야 되니까 내가 가져갈 게 4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성장성만 보고 뭐 PER 40배 막 50배 이렇게 갔던 컴투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급전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국내 시장 내에서는 실제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과거 대비해서 수익성을 굉장히 좀 잃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성장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앱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조악하긴 한데 게임 숫자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몇 명이 모여서 개발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루오션은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게임 시장이 블루오션일 수 있어서 그때 우리가 한창 뭐 1년 전에 유행했던 애니팡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하나로 썬데이 토즈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임 하나 히트시킨다고 해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뭐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애니팡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3개월 정도 갔거든요. 1위 하는 게임이. 근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길면 한 달, 짧으면 뭐 2, 3주 만에 1등에서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산업의 변화가 너무 빨라졌다라는 점, 이런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결국 이들 종목의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 지금 상황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주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먼저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6분기 정도의 추이를 보시면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지금 초반에 보시면 파란색과 아주 진한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게 컴투스와 게임빌의 모바일 게임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분기만 하더라도 이들 업체가 모바일 게임의 전부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딱 들어서면서부터 바뀐 게 있죠. 그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던 회색 막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회색 막대가 누구냐면 CJ ENM, 위메이드, NHN 엔터 같은 좀 덩치가 큰 업체들이거든요. 이들 업체가 2014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던 사람도 이쪽을 볼까요? 이쪽을 볼까요?
당연히 큰 쪽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투스와 게임빌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합병을 얘기하고 있고요. 게임빌과 컴투스 모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M&A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투스는 게임을 개발하는 데 능력이 있는 회사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개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퍼블리싱, 즉 게임을 남의 게임을 갖고 와서 유통시키는 걸 더 전문으로 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빌과 컴투스가 합쳐서 너는 게임 개발하고 나는 유통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분할 전략을 가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 CJ ENM이나 뭐 위메이드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NHN 엔터 같은 일종의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는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CJ 엔터가 2013년에 왜 일이 늘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다 함께 차차차. 이것이 이제 히트하면서 이런 흐름을 낳았던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게임의 판도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중심은 점점 대형사들로 가고 있고 이 대형사들은 다 뭘 끼고 있느냐? 플랫폼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HN 엔터는 뭡니까?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죠. 라인 플랫폼의 지금 가입자가 어느새 페이스북의 한 40% 정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많이 런칭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라인 가입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일본 가입자들이거든요. 일본 가입자들이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고 얼마나 캐릭터를 좋아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쪽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실적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다시 신고가에 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드는 게임들을 라인 쪽으로만 잘 유통시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위메이드는 뭡니까? 바로 카카오톡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 카카오톡이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톡 상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을 뿐더러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게임들을 유통시키는데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톡이 뭐 어저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카카오톡 증권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넓혀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만큼 이렇게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자체는 커지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좋아질 것이냐는 시장의 의견이 조금 분분해진 상황. 그렇지만 지금 주가로만 보면 분명히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느냐, 아직도 더 빠질 만한 그런 여력이 남아있는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중국이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이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요. 모바일 게임의 이용 숫자 자체가 지금 4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8배 정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10%를 잡았다면 이 시장인 1%만 잡아도 몇 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지금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본 업체, 미국 업체, 뭐 굉장히 다양한 중국 내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텐센트라고 하는 다소 폐쇄적인 중국의 SNS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출하는 것이 과연 생각보다 쉬우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은 분명히 될 것이 확실한데 다만 성장을 가기 위해서는 게임의 성공 여부도 불분명하고 텐센트로의 진출 여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국 말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문을 뚫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과연 제대로 뚫을 수 있을까? 물론 문호는 다 개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과연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는 또 지나가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40배, 50배까지 갔던 게임비의 컴투스와 같은 모바일 특화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20배 정도 혹은 20배 약간 아래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사라고 하는 NC소프트의 평균 PER과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주, 일반적인 게임주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모바일 게임이 제2의 성장기로 간다면 게임빌, 컴투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PER 30배, 40배를 향해 나아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현 수준 정도에서 등락 과정 정도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은 모바일 게임 고성장 시대는 분명히 지났다라는 것. 그리고 게임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미래할 수가 없어요.
뭐 게임 전문가들이 100명이 나와서 이 게임 정말 대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게임 런칭해 보니까 히트하지 않은 게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돈 100억 들였다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게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게임주에 대한 투자 관점은 정말 냉정하게, 지금 현재 주가도 싼 것은 아니니까 그냥 평균 정도 온 수준이니까 지금부터는 성장하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사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점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반등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나마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는 대형주들 NHN 엔터테인먼트라든지 CJNN 같은 종목군들을 핵심 종목으로 보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굳이 이제 뭐 게임빌, 컴투스 같은 종목을 사시려면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기보다는 오히려 급락하는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나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게임 업종과 모바일 게임주 관련 전략까지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셨습니다.